채권자.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죠. 받을 사람. 예, 돈을 받을 사람이고, 채무자. 이거는 돈을 줄 사람 이렇게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원고가 되겠죠. 원고가 되고, 그리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겠습니다. 피고, 그죠? 소송하게 되면은, 소재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채무자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 이 제3채무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팀장이 채권 추심 실무에서 제3채무자를 찾아서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3채무자는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제3채무자는 다시 말하면 채권자, 즉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다면은 내가 받아야 될 채무자에게 줄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3채무자. 그래서 제3채무자가 만약 발견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여러 가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 팀장 같이 채권 추심을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채권 추심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신용정보회사가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 채무자 그리고 법인 기업 채무자 또는 개인 사업자 이런 채무자들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채무자 조사를 그 채권 추심하는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 조사를 하면은 제3채무자도 채무자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공사를 했다든지 뭐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공사를 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채무자하고 가장 긴밀하게 엮여 있는 채권자가 그죠? 제3채무자를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에는 이런 제3채무자 정보를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담당 채권 추심하는 채권 추심인에게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김 팀장 같이 신용정보사 회사의 채권 추심원 우리가 김 팀장은 직접 채무자 조사도 할 수 있고 대금 회수, 예? 대금 회수도 할 수 있는 채권 추심 팀장이거든요. 예, 팀장. 예, 저는 영업만 하는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추심 팀장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 많은 경험이 있겠죠. 특히 제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채권 추심만 했기 때문에 오로지 채권 추심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 팀장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이라는 게 있는데 판결문 판결문에는 이제 집행 근원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집행 근원이 일반 소송에서 판결받는 거는 보통 이제 송달 확정 뭐 증명을 하고 집행은 부여도 봐야 되고 직업 명령이라는 것은 이 그 자체로 이제 집행 판결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판력이 없어서 이제 없다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소송은 일반적으로 기판력이 있고 지급 명령은 기판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똑같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이 판결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없으면은 채무자 재산에서 압류했을 때 압류 비용만 들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은행 압류를 하면 은행 압류 비용만 뭐 한 2,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법무사 요율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판결문이 없으면은 공탁금을 내야 됩니다. 공탁금.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20% 끊고 또 20%는 현금 공탁을 해요. 그럼 20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공탁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걸 제가 김 팀장이 말씀드린 실무에서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보통 20%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을 받는 직업명령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소송. 그죠?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다. 예, 필요 없다. 즉 그냥 이의 제기 합니다. 그 문구만 들어가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소송으로 넘어야 됩니다. 소송. 이게 그러면 다시 소송으로 이게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제 돈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가 주소지에 법원에서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안 그러면은 다시 소송을 해왔던 공시는 안 됩니다. 직업명령은 공시는 안 돼. 시간은 굉장히 만약에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은 직업명령 굉장히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안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 이거는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로 할 수 있다. 공시로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로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이게 왜냐하면은 자 일반적인 채무자들이 소송을 채권자가 했을 때 법원 송달을 잘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김 팀장은 제가 하는 말이 다 100% 맞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조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채무자가 송달이 안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채무자는 송달을 잘 받지 않고 그 주소지에도 없습니다. 주소지에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초본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초본상 주소지. 모든 법원 서류는 초본상 주소지로 간다.
아주 중요하죠. 초봉산 주소지.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도 이 채무자가 사는 곳을 확인하는 거는 초봉산 주소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르게 뭐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초봉산 주소에 없으면은 그 직업 명령은 최대한 빨리 한 달 내내 판결 받을 송달 받고 이의제기 안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직업 명령 요거 그죠? 직업 명령 요거는 자 직업 명령 요거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송달을 받으면 그 두 가지 경우에는 판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채무자가 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직업명령 송달받고 이의제기합니다. 이 말구만 넣으면 돼요.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이의제기합니다. 이거만 하면은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소송. 그러니까 비용도 다시 뭐 인지대 송달료 더 납부도 더 하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소송으로 넘어가요. 소송. 그죠? 예,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 금액에 따라서도. 우리나라는 또 삼심제니까. 근데 장점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로 할 수 있다는 거. 공시는 뭐냐면은 이제 채무자가 송달을 안 받더라도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시 송달로 해서 판결 내려버립니다. 예, 그 판결문으로도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채무자가 반환 소송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은 제가 뭐가 좋다 그랬죠? 판결문 있으면은 공탁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 공탁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 공탁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요런 부분들. 지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인데 채권자가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가 돈을 줄 사람 이 부분을 모르고 김천에 연락 오시면 굉장히 많고요. 소송하면은 바로 소송이 판결 떨어지면은 뭐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소송에서 판결 떨어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채권자분들 계세요. 예,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예, 돈이 바로 나온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예, 법원에서 판결 떨어진다고 채무자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날짜에 예, 그 날짜 안에 있는 거를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 날짜의 기한의 이익을 준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지나야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맨날 며칠까지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날짜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한이 이익이 지나서도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돈을 절대 채무자 주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예, 그래서 김 팀장이 오늘은 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정리를 김 팀장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 그죠? 돈을 받을 사람, 채권 내 권리 있는 사람, 채무자 돈을 줄 사람, 오케이. 자, 채권자가 소송을 했을 때는 채권자가 원고가 됩니다. 채권자가 원고. 그리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자.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채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 법인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예, 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를 한단 말입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가 김 팀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제3채무자. 자, 왜?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이 제3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압류나 가압류로 잡아서 법적으로 묶어놓는 거죠. 묶어놓고 추심 명령을 받아서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직접 단락할 수 있어요.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3채무자.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제3채무자 파악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신용정보사에 채권 추심하는 분들에게 사건을 말할 때는, 자기 채권을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죠? 그게 본인의 채권을 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예. 채권을 있는 그대로 채권 추심 원에게 말해야 한다. 자, 김 팀장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영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오늘 또 이런 전화를 제가 실은 요즘에 김 팀장이 이런 전화 또 이렇게 전화를 오늘 또 받았습니다. 많이 좀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무시를 했는데,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진리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왜 묻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느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요. 뭐 이렇게 참조하시면 돼요. 이 영상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김 팀장이 좋겠습니다.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